2020년도에 떨어질 요인을 못 찾겠다.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왜냐면 올라갈 요인들만 있지 떨어질 이유가 없다. 그럼 이제 2020 부동산 경기 전망 한번 체크해 볼 텐데 일단 2019년도 시장을 한번 정리하고 가면 좋을 것 같아서 2019년도는 어떤 시장이었어요? 2019년도는 생각보다 주춤한 게 좀 있었다. 주춤한 게 있었다. 그러면 19년도가 어땠었냐라고 보면 양극화가 점점 더 심해진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이따가도 이제 본격적으로 보면서도 얘기하겠지만 파리 부동산 대책, 9.13 부동산 대책 결국 뭐냐? 다주택자제 정책이거든요. 그렇죠. 그게 되니까 지방이 지금 통계로도 봤을 때는 뭐 그 와중에서 올라가는 데들이 있어요. 지방이라고 다 엮어서 갈 수는 없고. 근데 여기서도 전체적으로는 무너지고 있었고 수도권이라고 해도 수도권 내에서도 명암이 너무 극심하게 갈리고 있고 그렇죠. 서울이라고 해도 다 올라가느냐? 올라는 갔죠. 근데 더 올라가는 곳과 적게 올라가는 곳 그거에 대한 양극화가 가면 갈수록 심해지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다라고 보고 있고 실질적으로 서울 같은 경우는 2019년도 상반기 때 마이너스로 전환했잖아요. 상승률이. 제가 생각했었던 것보다는 그 텀이 좀 길었었어요. 저는 제가 봤었을 때 2019년도 상반기 때 다시 이제 올라갈 거라고 봤었지만 실질적으로 올라간 거는 강남에 있는 그 일부 부동산들이 본격적으로 그때부터 거래가 됐었었지 전체적인 온기가 서울로 퍼지지는 못했었거든요. 파리 부동산 대책이 발표되고서 본격적으로 상승한 게 2018년도 1월부터 3월 달이었었어요. 그러니까 그 정도의 텀이 있었었고 9.13 부동산 대책을 봤을 때 개인적으로는 파리 대책보다 못했다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러니까 좀 더 짧게 아니면 한 그 정도 시간 지나면 다시 상승하겠지라고 생각을 했었었는데 실질적으로 뚜껑을 까보니까 오히려 심리적인 여파가 좀 더 컸었던 것이죠. 하지만 아니나 다를까 2019년도 10월부터 2차 폭등기가 오고 있었고 이거에 대한 연장선상으로 볼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일단은 2019는 생각보다 주춤했지만 그래도 다시 한번 상승이 맞이했다는 것들이고 2020 같은 경우는 이제 그거에 좀 연장선이 될 것이다. 네, 알겠습니다. 좀 하나씩 좀 따져볼까요? 그러면? 네, 그러면 부동산 키워드를 한번 네네. 적어오긴 했지만 네네. 제가 앞서서도 얘기했었듯이 요즘은 이런 이슈들이 별로 없어요. 그렇죠. 우리가 2017년도, 18년도 그때는 진짜 핵심적인 키워드들이 있어요. 막 공급 과잉이다. 인구 감소도 한창 떠들었을 때가 있었었고요. 요즘도 인구 감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공급 과잉 얘기는 네. 이제 또 안 하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이런 키워드들이 있었는데 제가 처음 시작했었을 때 2020년도 떨어질 요인을 못 찾겠다. 이런 얘기했었잖아요. 이런 이슈들이 없어요. 없어. 분양가 상한제에 대해서도 디테일하게 얘기해보면 좋을 것 같지만 이런 각각의 개별 이슈들은 있지만 사실 실질적으로 봤을 때 부동산 시장 장을 막말로 분양가 상한제 뭐 굳이 진짜 악재라고 얘기를 해도 재개발 재건축에 대해서만 한정되지 일반 아파트랑은 상관이 없잖아요. 일반 아파트 가격대들 신축 아파트 희소성 더 높아질 거다. 이거는 이미 얘기가 많이 나왔었던 것이고 그러니까 이런 각각의 개별 이슈들을 싹 이번에는 빼버리고 제가 생각하는 핵심 키워드 2가지를 가져왔습니다. 자, 항상 중심을 잡고 움직이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무엇이냐? 첫 번째 요인은 대체 투자처가 부족하다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다주택자 규제다. 이게 2가지 핵심 키워드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현 정권 들어와서 이거에 대한 프레임으로 계속 움직이고 있고요. 방금 전에도 얘기했었던 것처럼 12.16 부동산 대책이 나왔었지만 이 큰 틀에서 벗어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대로 간다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자, 그러면 하나씩 디테일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체 투자처 부족 같은 경우는 간단해요. 금리가 너무 낮고 그리고 유동자금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런 와중에서 투자할 데가 없다라는 것이죠. 대체 투자처가 없다 보니까 이 돈이 어디로 갈까 생각하다 보니까 결국 돌고 돌아서 부동산이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럼 이게 핵심인데 실질적으로 한번 하나씩 지표를 보면서 움직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한국은행 기준금리예요. 기준금리 같은 경우를 보게 되면 우리가 16년도 6월 달에 가장 저점 1.25%를 찍었다가 다시 올라가다가 다시 떨어져가지고 다시 1.25%로 돌아왔어요. 근데 이런 상태로 와 있는데 우리가 생각해보면 좋은 것 중 하나가 소장님 우리 입출금식 통장 금리가 한 몇 퍼센트 정도 되는지 아세요? 그냥 엄청 낮기 때문에 신경을 안 써왔는데 1%대 아니에요? 저도 이번에 알아보면 깜짝 놀랐어요. 이번에 만나려고 제가 은행 한번 봤거든요. 0.1%예요.
0.1%가 금리예요? 안 준다가 아닌 그냥 거 공짜 아니에요? 공짜. 저도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0.1%? 제가 국민은행 쓰고 있거든요. 아, 1%도 진짜 안 돼요? 네, 1%도 안 되고요. 와. 저는 잘못 본 줄 알았어요. 저는 1%인가 보다라고 했는데 다시 보니까 0.1이더라고요. 수시 입출금식 통장을 가장 기본적으로 쓰잖아요. 적금도 그거죠. 아니고 그냥 당장 출금할 수 있고 뭐 그런 것도 있어요. 뭐 입출금식 통장이라 해도 최소 몇 달은 못 건드는 막 그런 것들 조건이 있으면 1%대로도 올라가는데 수시 입출금식 통장 우리 가장 기본적인 그런 통장은 0.1%. 그럼 100만 원 넣으면은 1년에 1,000원? 1,000원 붙는 거죠? 1,000만 원 넣으면은 10,000원 붙는 거네. 뭐 이거 돈이 안 되죠. 아무리 이거 되게 웃겨가지고 우리가 1금융권에서 그래도 카카오뱅크가 좀 금리 많이 준다 이런 얘기도 하잖아요. 네. 카카오뱅크도 한번 보니까 그거 역시도 수시 입출금식은 0.1%. 깜짝 놀랐어요. 저도 이번에 보면서 참 큰일 났다. 이런 얘기하니까 이거를 보면서 소장님도 사실 은행 1금융권 금리 뭐 얼마 안 되겠지 이 정도는 생각하다 보니까 낮겠지라고만 생각했지 이렇게 낮을 줄은 몰랐잖아요. 아무리 우리가 저금리 시대 그리고 저물가 시대 뭐 혹자는 이제 마이너스 디플레이션의 시대가 올 것이다 이런 얘기들도 하지만 사실 생활물가는 계속 올라가고 있고 우리가 은행에 넣어놨을 때 돈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마이너스라는 거죠. 화폐 가치가 계속 떨어지고 있다. 그러다 보니까 은행에 현금 들고 있는 사람들은 되게 많아요. 이분들이 어떤 식으로 움직일까를 생각해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행에 넣어놨을 때는 정답이 아니야. 뭔가를 투자해야 돼라고 생각했는데 제가 앞서서 얘기했던 게 뭐냐. 유동자금이 되게 많다는 얘기했잖아요. 유동자금 같은 경우도 엄청나게 많은데 단기 부동자금이 사상 최대의 규모예요. 단위도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단위예요. 1,100조가 넘어가요. 이렇게 많은 돈들 단기 부동자금이 뭐냐 6개월 이내에 현금화할 수 있는 금융자산을 갖다가 단기 부동자금이라 하거든요. 네. 이 돈들이 갈 데를 못 찾는다는 거예요. 내가 뭐 기업도 마찬가지겠지만 경기가 좋다라고 생각하면 어디론가 투자를 하겠죠. 투자를 하든 아니면 어디에다가 집어넣든 이런 식으로 할 텐데 이게 방향성을 못 찾고 있기 때문에 돈들이 이렇게 많다라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뭐냐? 경기가 안 좋아서. 경기가 안 좋아서 이렇게 돈들이 쌓여져 있는데 그러면 방금 전에 경기가 안 좋다는 얘기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것 핵심 키워드 중 하나가 대체 투자처가 이래서 또 없다라는 거예요. 노무현 전 참여정권 때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그때 부동산 가격이 많이 올랐다라고들 하지만 부동산만 올랐나요? 그때 주식시장 어땠는지 기억하세요? 좋았죠. 예. 좋았죠. 예. 그때는 펀드를 넣어도 돈을 많이 넣어 벌었었고요. 네네. 이제 기업들도 장사가 잘 됐고요. 전체적인 경기 자체가 좋았었잖아요. 그때 해외 펀드도 또 잘 나갔었어요. 예. 맞아요. 베트남 펀드, 중국 펀드도 잘 됐었고. 그러니까 예. 우리가 돈이 꼭 부동산에만 한정할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그때는. 네. 부동산도 올라갔었지만 그때는 펀드도 올라가고 주식도 올라가고 하다못해 그때는 뭐냐. 기승전 치킨 이런 얘기 있잖아요. 퇴직하면 치킨집 차리고 네네. 우리 맥도날드보다 전 세계 있는 맥도날드보다 뭐 치킨집 프랜차이즈가 네. 더 많다. 이런 기사도 예전에 본 적이 있었는데 지금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그 정도로 창업에 대한 부분들도 되게 많았었어요. 네. 근데 지금 소장님 혹시 은퇴하고 나면 네. 치킨집 차릴 생각 있으신가요? 없죠. 전혀 없어요. 네. 이게 현실이란 거예요. 자영업자들이 지금 무너지고 있다. 워낙 최저임금 늘어나고 내가 예전에는 은퇴하면 뭐라도 해야지 이런 생각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런 생각 자체를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퇴직금 가지고서 뭐 몇 억이라든지 내가 은행에 넣어놓는 돈이 있는데 1차원적으로 가장 먼저 얘기하자. 금리가 낮아. 은행 가지고서는 돈이 안 돼. 뭔가를 해야 되는데 주식 경기가 안 좋다라고 생각하는 시점에서 주식도 위험하고 펀드도 위험하고 그렇게 이제 사건 사고들도 요즘 많이 터졌잖아요. 그러니까 은행에서 추천하는 것도 못 믿겠고 이러니까 결국은 안전자산인 부동산으로 가자. 그래 실물자산으로 가자. 이런 식으로 가게 되는 근본적인 요인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유동성이 풍부하다는 얘기, 단기 부동자금 얘기도 했지만 실질적으로 돈은 계속 풀리고 있어요. 네. 가장 첫 번째로 볼 수 있는 게 최근에 국회에서 예산이 통과됐어요. 그렇죠. 2020년도 정부 예산이 통과됐는데 512조예요. 슈퍼 예산이라고 500조 처음 넘었다고. 그렇죠. 500조가 처음으로 넘었는데 예. 우리는 그래도 부동산에 대해서 얘기를 하니까 보다 집중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이 SOC 예산을 한번 좀 보면 될 것 같아요. SOC. 네. SOC 예산 같은 경우는 그 전 정권 같은 경우는 계속적으로 SOC 예산이 늘려가다가 이제
이제 민주당 정권이 그동안 비판했었던 것이 그렇죠. 토목 정권이다. 그러면서 계속 비판했잖아요. 자기는 토목으로 부양하지 않겠다. 사상 처음으로 문재인 대통령님 집권하고서 SOC 예산이 감축이 됐었어요. 맞아요. 그랬는데 2019년도에 다시 늘렸거든요. 그렇죠. 경기가 안 좋으니까 결국 부양할 때 우리가 승수효과라는 표현을 써요. 경제학에서. 승수효과, 같은 돈을 투입했을 때 가장 큰 효용을 얻을 수 있는 게 결국은 토목이거든요. 그렇죠. 그걸 가장 직접적이고, 그러니까 결국 어쩔 수 없이 SOC 예산이 늘렸었고, 이번 올해 역시 2020년도 정부 예산 자체도 SOC 예산이 확 크게 늘렸거든요. 이걸로도 보면서 이 SOC 예산들 어디를 갈 거냐도 주목해보면 좋을 키포인트 중 하나인데, 일단은 이걸 떠나서 이렇게 많은 돈들이 풀리는데 우리가 500조 슈퍼 예산이라고는 하지만 감이 잘 안 오잖아요. 500조라는 게 얼마나 대단한 규모인지 알 수 없어서 연도별 예산을 한번 가져와 봤어요. 우리가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터지기 전 2009년도만 해도 정확히 말하면 터지긴 했었죠. 근데 2009년도만 해도 200조였어요. 네. 근데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터지고 경기가 너무 안 좋으니까 결국 할 수 있는 건 뭐냐? 민간에서 투자를 하라고 해도 민간이 몸을 사리잖아요. 그때 뭐 기업이 부도가 나니 뭐니 이런 얘기까지 나오던 시점에서 어떻게 투자를 공격적으로 해요? 그러니까 정부에서 예산을 확 늘렸죠. 200조 초반이던 게 거의 300조에 가깝게 2010년도에 팍 뛰게 됐고, 그 다음에 정부 예산이 미친 듯이 늘어나게 되는데, 지금 현 집권 여당 같은 경우도 비판을 많이 했었죠. 왜 정부 예산으로 갔다가 세금으로 생색낸다 얘기했지만 결국 본인이 집권을 했었어도 결국 이제 실적을 보여야 될 타이밍이잖아요. 뭐 소득주도 성장이 맞다라고 생각하는지에 대해서는 뭐 각자 생각하는 바는 다르지만 일단 벌써 집권이 3년 차까지 들어왔기 때문에 그렇죠. 실적을 언제까지 전 정권 탓을 할 수는 없단 말이에요. 실적을 이제 보여줘야 되는데 성과가 안 나오니까, 그러니까 결국 하는 게 예산을 엄청나게 늘려내는 거예요. 이 돈들이 어디론가 풀리고 있다라는 거 생각해 볼 수 있는 포인트 중 하나고요. 그 다음 자료를 한번 보게 되면 우리가 통화량 같은 경우 생각하면 M2를 많이 얘기하잖아요. 광의 통화. 우리가 이 통화 같은 경우도 우리가 미국에서 퀀티티 이징 하면서 양적 완화 얘기 많이 하잖아요. 양적 완화, 그리고 일본의 뭐 세계의 화살해서 아베노믹스에서 엔화 엄청나게 찍어내고 이런 얘기들은 많이 하지만 사실 우리나라도 통화량을 엄청나게 늘려왔었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저도 이번에 통계 정리해 보면서 2000년대 초반만 해도 600조였었는데 지금 거의 3000조에 가까운 시대까지 왔다. 통화량 자체가 300% 넘게 올랐기 때문에, 그럼 여기서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은 무엇이냐? 우리가 강남 반포가 이제 30억 시대에 돌입했잖아요. 반포 아크릴 리버파크 같은 경우는 호가가 36억도 이렇게 나가고 있는데, 지금 이게 우리가 봤을 때는 거품이다, 너무 비싸다라 생각하지만 사실 정고점 2008년도 당시 정고점에서 지금 올라간 거는 그것만 놓고 보고 그 당시 통화량이 올라간 것만 생각하면 사실 그렇게 우리가 거품이라고 말할 만큼까지 올라갔느냐. 우리가 통화의 가치가 낮아진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걸 생각해 보면 실질적으로 지금이 사람들은 거품이라고는 얘기하지만 더 올라갈 여지가 있다. 통화량이 이렇게 풀리고 있다. 이런 부분도 생각해 볼 수 있고, 단기 부동자금 얘기는 앞서서 먼저 했으니 넘어갈게요. 네. 자,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은 결국 대체 투자처가 부족하다, 이제 돈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갈 데가 없다라고 했었는데, 이런 얘기들을 사람들이 해요. 경기가 이렇게 안 좋은데 어떻게 부동산만 올라갈 수 있느냐. 그렇죠. 이런 얘기들 근본적인 질문이거든요. 사실 상식적으로도 납득이 되기도 하고요. 노무현 때 정권 같은 경우는 그래도 경기라도 좋았는데 지금 경기도 안 좋은데 왜 부동산만 올라가 생각할 수 있는데,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만 올라간다라는 얘기 생각하고 있고요. 그러면 한번 볼게요. 경기 전망 CSI 같은 경우는 뭐냐? 주택 가격 CSI 같은 경우 일부에서 한번 얘기했었잖아요. 그렇죠. 예. 똑같은 거예요. 일반인들 대상으로 했을 때 6개월 뒤에 현재 경기 상황이 더 좋아질 것 같냐라고 물어봤을 때 좋다라는 긍정응답이 많다라고 하면 100보다 이상, 부정응답이 많으면 100보다 이하예요. 그러면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하고서 처음에는 좀 긍정적으로 본 사람들이 많았었지만 100 주변에서 횡보하다가 2018년도 중순부터 팍 떨어졌단 말이에요. 네, 그러네요. 경기가 더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이게 되게 중요한 것 중 하나가, 실질적으로 대한민국의 경기가 더 좋아지냐 나쁘냐를 떠나서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경기가 안 좋게 본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알 수 있는 거는 이렇게 경기가 안 좋다고 생각하는데 주식에 투자할까? 펀드에 투자할까? 생각해보면 안 한다라는 거죠.
그러면 반대로 일부에서도 얘기했었던 주택가격 CSI 같은 경우는 오히려 올라가고 있다는 거예요. 재밌는 게 부동산 가격이 2008년 서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터지고서 한번 하락한 다음에 지금까지 대한민국 경기 상황이 좋았었던 적이 있나요? 경기야 늘 안 좋았죠. 뭐. 예. 경기는 계속 안 좋았었어요. 이게 정답이에요. 뭐냐? 경기는 안 좋았었는데 부동산 가격이 2013년도를 저점을 찍고서 지금까지 쫙 올라오고 있었거든요. 경기가 좋아서 올라간 게 아니에요. 경기는 이전에도 안 좋았었는데 왜 올라갔는가? 그 근본적인 해답이 제가 얘기했었던 저금리, 대체투자처 부족, 이것 때문에 돈이 부동산으로 쏠렸다. 이게 핵심이라는 것입니다.